원시공산사회. 어느 날 생산수단이 탄생했다.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 어제로, 한 달 전으로, 한 세기 전으로, 수백 년 전으로, 수천 년 전으로. 이제는 시기도 불명확한 원시시대까지 도착했다. 여기서 우리의 여행이 시작된다. 이곳에는 원시인 어와 비가 살고 있다. 이 두 원시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함께 물고기도 잡아먹고 과일도 따먹고 풀뿌리도 캐먹으며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중이다. 가끔 고기가 먹고 싶어질 때면 어와 비는 협력해서 맘모스도 잡아먹는다. 어가 이렇게 말한다. 네가 맘모스를 유인하면 내가 뒤에서 어무하겠다. 비가 맘모스를 절벽으로 유인해서 맘모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둘은 평등하게 맘모스를 나눠 먹는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공산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시사회는 원시공산사회라 부른다. 공사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뜻이다. 평화롭게 공존해오던 어와 비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성격이 깔끔한 어는 평소에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취미가 있었다. 동물뼈는 동물뼈 따로, 과일 껍질은 과일 껍질 따로, 씨앗은 씨앗 따로. 그러던 중 어와 비는 씨앗만 버린 곳에서 싹이 난 것을 발견했다. 인간이 식물을 컨트롤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농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위험한 생활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며 그 결실로 삶을 유지하면 되었다. 수렵과 채집으로 살던 때와는 생활 방식이 크게 변했다. 낮에는 밭에 나가서 노동을 했고 한 곳에 오래 정착하면서 살림살이는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와 비는 평등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노동력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생산물의 차이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흉년이면 함께 배고프고 풍년이면 함께 배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밭을 갈며 돌을 골라내던 어는 밭에서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다. 힘을 다해서 바위를 들어 밭 밖으로 뒤뚱뒤뚱 들고 나가던 중 그만 바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뜨리고 말았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고 바위에서 돌 조각이 떨어져 나온 것을 발견했다. 우연히도 한쪽 면이 날카롭게 깨져나간 돌 조각이었다. 어는 고심하다가 이것을 농사에 이용할 수 있겠다는데 생각이 미쳤고 실제로 풀을 베는데 사용해 보았다. 효과는 생각보다 훌륭했다. 보통 하루쯤 걸렸던 밭고랑 매기는 돌 조각을 사용하니 반나절만으로도 충분했다. 가을이 되고 돌 조각을 농사에 사용하기 시작한 어는 그렇지 못한 비보다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며 가장 중요하게 다룰 핵심 개념이 등장한다. 바로 생산수단과 생산물이다. 돌 조각은 곡물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이 된다. 그리고 곡물은 돌 조각이라는 생산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물이 된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구분해야 하는 것은 부와 재산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는 계속해서 발생한다. 사실 돌 조각을 농사에 이용한 것이나 그로 인해 곡식을 더 많이 생산해낸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더 배불리 먹고 편하게 생활하게 된 것이 잘못은 아니니까. 다만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곡식, 생산량의 차이가 커지면 사회적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문제다. 다행히 아직 돌 조각은 독점하기 어려운 생산수단이다. 비도 구하면 된다. 하지만 비는 아직 어가 돌 조각이라는 최첨단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어와 비의 사회로 돌아오자. 이제 어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비의 창고 안은 검소하다. 겨울이 오고 어와 비는 자신이 모아둔 곡식으로 겨울을 났다. 그리고 봄이 되었다. 보리를 수확하는 초여름이 되기 전까지 비는 굶주린 배로 보릿고개를 버텨내고 있었다. 3일째 밥을 굶고 난 후 어와 함께 풀뿌리나 캐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비는 어의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는 아직도 배불리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어의 창고에는 지난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피가 말했다. 여보게 에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 그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면 내가 맘모스도 유인하고 그랬었지. 말 나온 김에 옛정을 생각해서 곡식 좀 같이 먹지. 어는 비와 함께 도우며 생활했던 과거를 떠올렸고 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어가 말했다. 그래, 그때는 참 즐거웠지. 여기 곡식이 있네. 그런데 오늘 내가 조금 피곤하니 화장실 청소 좀 부탁하네. 지시관계가 발생했다. 이제 어는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비는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다시 생각해보자. 어떻게 겉보기에 별로 다를 바 없는 어가 비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었는가? 어가 가진 생산물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의 생산물은 어디서 온 것인가? 어가 가진 생산수단에서 왔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생산물을 소유하게 되고 그 생산물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게 된다. 재미있는 일이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단순한 물질이다. 그런데 그런 물질이 비물질적인 사회적 관계로서의 권력관계를 발생시킨 것이다. 슬프게도 아름다웠던 원시 공산사회는 이렇게 막을 내린다. 함께 일하고 동일하게 나누었던 평등한 관계는 생산수단의 발생과 함께 무너졌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슬픈 일도 아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생산량이 증가해서 풍요로워진 것이 아닌가? 비의 입장에서 보면 굶어 죽느니 어의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배불리 먹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도 모른다. 판단은 잠시 뒤로 미루자.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생산수단과 생산물. 하나를 더 기억한다면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의해 발생하는 권력. 고대 노예제 사회. 생산수단은 왕과 노예를 만들었다. 원시 공산사회에서 생산수단이 발생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어와 비의 자손의 자손, 자손의 자손이 대를 이어왔다. 그리고 어와 비의 관계도 점차 고정되었다. 어는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생산물을 생산해왔고 이를 통해 비를 지배해왔다. 이제 어와 비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고정되었다. 어는 주인인 왕이 되었고 비는 어의 노예가 되었다. 사회는 계급으로 체계화되었다. 지배 계급으로 왕과 귀족이, 피지배 계급으로 평민과 노예가 구성되었다. 원시 시대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가 소유한 생산수단이 변했다는 것이다. 돌 조각은 생산수단으로서 더 이상 중요한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았다. 누구나 돌 조각을 사용했고 사회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어가 소유한 생산수단은 더 큰 것이 되었다. 바로 토지, 영토였다. 이제 넓은 땅이 어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이다. 토지, 영토가 생산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모든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 땅에서 자라는 곡식은 모두 지배자 어의 것이 되었다. 또한 어는 자신의 영토에서 살거나 자신의 영토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자리세를 내게 했다. 거대한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어는 막대한 생산물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얻을 수도 있었다. 어는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럼 일은 누가 하는가? 토지와 영토에서 곡식을 수확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비다. 비가 땀 흘려 노동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어는 그 수확물을 모두 가져가서 일정량은 자신이 소비하고 나머지 일정량은 비를 먹이고 입히는 데 사용했다. 어가 비에게 말했다. 너 먹이고 입히는 것도 힘들다. 비는 어가 고마웠다. 왜냐하면 자신이 평생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어가 자기 소유의 영토에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생산수단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생산수단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원시 시대의 돌 조각은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생산수단은 토지와 영토 혹은
대농장이나 근대에 나타날 공장 같은 것들이다. 토지, 영토, 대농장, 공장이 돌 조각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혼자서 소유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운영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거대한 땅의 주인은 A 혼자일 수 있지만 A 혼자서는 그 땅을 경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는 B를 고용해야 한다. 즉, 생산수단은 노동을 대신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대농장과 공장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어는 자신의 생산수단에서 대신 일해주는 B에게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는가? 어가 소유한 생산물에서 지불한다. 그렇다면 어가 소유한 생산물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B의 노동력에서 왔다. 바로 이것이 생산수단의 진정한 의미다. 생산수단은 소유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왜곡한다. 정말 무엇인가 이상한 것 같다. B는 바보인가? B는 자신이 노동해서 만들어낸 생산물을 모두 어에게 주고 어는 그 중에서 일정량만을 B에게 돌려준다. 노동은 오직 B 혼자서 했는데 B의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물은 어와 B가 나눈다. 어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B는 여기에 생각이 이르자 이건 아니다 싶었다. 뭔가 잘못되었고 부당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B는 항상 어가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짓고 장작을 패고 가축을 기르느라 피부는 구릿빛으로 그을렸고 몸은 단단하고 건강해졌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어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는데 어는 평소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피부는 허여멀겋고 팔다리는 가늘고 배도 나왔다. 어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줄 알았던 B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어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였다. 이제 B는 어가 부르면 못 들은 채 하고 어가 일을 시키면 마지못해서 설렁설렁하기 시작했다. 어도 B의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곧 알아챘다. 조금만 뭐라고 해도 B는 가자미 눈을 해가지고 쏘아보는 것이었다.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어는 어느 날 B를 불렀다. B는 구시렁거리며 또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어가 B를 가까이 부르더니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나 사실은 신이다. 이후 B는 열심히 일했다. 어가 일을 시키면 즐거운 마음까지 들었다.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번졌다. 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어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것이나 그에 따른 모든 생산물을 소유하는 것이나 자신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B는 아무런 불만도 없게 되었다. 신은 요청된다. 지배자는 신을 부른다. 신이 진짜로 응답을 하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지배자의 관심사가 아니다. 지배자 자신이 부를 수 있는 신이라는 언어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신은 지배자가 사회를 지배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독단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자일수록 그의 신앙은 절실해 보인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지배자에 의해 신이 요청된다고 해서 혹은 지배자가 자신의 지배에 신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신이 부재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신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 책 2권의 후반부에서 간략하게 다룰 것이고 이 책 영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역사적, 정치적으로 신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신의 이름이 정치를 위해 사용되었을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대 노예제 사회는 종교를 통해 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며 막을 내린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토지와 영토라는 생산수단을 지배자가 독점하고 그 독점의 정당성을 종교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고대 노예제 사회는 모든 문명의 시작에서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고대 인도 등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던 대부분의 재정일치 사회를 말한다. 중세봉건제 사회. 계급은 더욱 세분화되었다. 중세봉건제 사회는 4세기부터 14세기 무렵까지 1000년 정도의 시기다.
중세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고대 말기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매우 독특한 사건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만 한다. 이 이야기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이야기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그리고 방금 1세기부터 4세기까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고대는 기원전 1세기, 기원전 5세기 등으로 부르고 있다. 도대체 세기를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 그것은 잘 알려진 대로 예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1년으로 1세기의 시작으로 결정되었다. 역사적 사료를 고려하면 1년이 정말 예수가 탄생한 때인지는 아직까지도 의심스럽다. 대신 역사가들은 기원전 4년에서 기원 후 6년 사이에 그가 탄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몇 년에 태어났는지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몇 년에 태어났는지도 불명확한 예수라는 인물의 영향력이다. 도대체 생전에 그가 무슨 일을 했기에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된 것일까?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친숙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적 대화를 위해서는 당신이 불교도이더라도, 무슬림이더라도, 유교적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더라도 최소한의 내용은 알아두어야 편리하다. 물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말은 불편한 강요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생각보다 불공평했다. 근대와 현대는 100번 양보해도 서양 중심의 역사이며 이 시기의 동양은 항상 지배받고 교화되어야 하는 식민지였다. 세계의 주인공은 안타깝게도 서양임이 분명한 것 같다. 중국이 떠오르고 있고 세계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겨룰 것이라는 분위기가 동아시아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나 중국의 변방에 붙어있는 한국에서는 아직도 취업을 위해 영어를 공부하고 할리우드 영화를 즐겨보며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인 개신교와 천주교를 믿고 TV나 잡지, 광고의 이상적인 모델로 서양인이 등장하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감상한다. 이러한 서양의 영향력이 문제인지 아닌지는 각자가 판단할 몫이다. 대신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사실로서의 서양의 영향력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근대와 현대의 세계가 서구의 세계였음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세계의 역사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서구의 문화와 종교, 사상의 뿌리를 이해해야만 한다. 서구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관통하는 근원적인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그것이다.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역사적 사조로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면 떠올리는 제우스나 아폴론 등의 다신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다. 반면 헤브라이즘은 야훼나 여호와, 하느님 등으로 불리는 유일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계약에 대한 역사적 흐름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들을 말한다. 쉽게 정리하면 서구는 두 가지 문화를 뿌리로 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리스도교. 만약 우리가 서구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교를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중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도교의 핵심 인물인 예수와 유대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1세기가 되면 고대 이스라엘의 작은 도시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성장한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 이때의 로마는 지중해를 바탕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한 거대 제국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영향력에 버금가는 국가였다. 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 문화적으로는 신과의 계약인 율법을 중시하는 독자적인 유대교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가 유대교였다. 그리고 예수는 이러한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탄생했다. 이후 장성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유일신의 뜻에 따라 예수의 가르침인 복음을 전파하러 이스라엘 전역을 떠돌았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은 율법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당시 유대교 신학자 집단인 율법학자들과 충돌했다. 왜냐하면 예수는 형식화된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예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판단은 인정과 거부의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그러던 중 예수는 반대자들의 고소와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의 변절로 잡혀갔고, 로마의 유대 지역 집정관인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 이 시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로마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쉽게 비유하자면 로마는 일본, 이스라엘은 식민지 조선. 그리고 집정관 본디오 빌라도는 이토 히로부미 정도가 되겠다. 어쨌거나 빌라도 앞에 끌려온 예수는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유대 민족의 명절 중에 과월절이 있는데 이날에는 죄수 중 한 명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고소가 접수되어서 잡아오기는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의 남다른 포스를 보고 처형하기가 껄끄러웠다.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데도 북부 유럽인처럼 하얀 피부, 길고 부드러운 갈색 머리에 파란 눈동자까지. 게다가 머리 뒤에는 후광도 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예수의 이미지는 중세회화의 영향이 큰데, 중세회화에서 예수가 북부 유럽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유럽 지역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남다른 포스의 예수와 강도 바라바를 두고 유대인이 선택하게 했다. 유대인이 원하는 한 명을 살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유대인은 바라바의 석방을 선택했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어쩌면 적절한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로마의 저항에서 폭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유대인에게 바라바는 독립운동가였다. 정체가 불분명한 예수보다 현실적으로 민족을 대변하는 바라바가 유대인에게는 더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잘 알려진 대로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은 후 골고다 언덕에서 생을 마감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고,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 초기 그리스도교의 기반을 닦게 했다. 이후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박해를 받으며 지하 무덤이면서 동굴인 카타콤에서 비밀스럽게 예배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역사에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4세기 분열되었던 로마를 통일한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박해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교를 로마 국교 중 하나로 인정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마치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는 식민지 민족의 종교인 무속신앙을 일본의 국교로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발생한 그리스도교는 세계적 제국인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유럽 전체로 그 영향력을 뻗어나갔다. 이제 준비가 됐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알아보았으니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세봉건제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자. 다시 어와 비의 사회로 돌아오자. 앞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원시 공산사회를 지나 고대 노예제 사회에 이르러 토지와 영토라는 생산수단은 왕에 의해 독점되었다. 이것은 물질적 측면에서 왕의 권력을 확보해 주었다. 그런데 왕은 여기에 더해 신을 요청함으로써 정신적 측면의 권위까지 보장받게 되었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절대 권력은 오랜 시간 동안 계급 사회가 유지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중세 봉건제 사회가 되면 사회 계급은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화되었다. 국왕과 노예 사이에 성직자, 영주, 귀족, 기사, 농노가 생겨났다. 이 중에 중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은 영주다. 영주는 성의 주인으로서 성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하는 장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장원은 쉽게 말하면 영주의 사유지다. 직접적으로 영주의 영향권에 놓인 까닭에 장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산물은 영주의 것과 다름이 없었다. 즉, 장원은 영주의 생산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생산물을 소유하게 되고 이로써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권력을 갖게 된다. 여러 영주들이 한 명의 국왕 아래 있었고, 장원도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봉토였지만 영주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이상 실질적인 권력은 영주에게 있었다.
영주들은 더 큰 권력을 위해 서로의 영토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이해 충돌은 영주들 간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분쟁을 조율해줄 절대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쟁이 빈번해지자 영주들은 자신의 장원을 방어하기 위해 성을 축조하기 시작했다. 벽이 두껍고 높아야 적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세 사회를 거친 국가는 성을 소유하게 되었다. 유럽과 중국, 일본에 성이 있는 것은 그들이 중세를 거쳤기 때문이다. 반면 영주들에 의해 지방으로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국왕 중심의 집권적 체제를 유지했던 한반도에는 거대한 성이 없다. 어는 왕이 되어 지배자의 삶을 살았고 비는 농노로서 평이한 삶을 살았다. 기본적으로 중세의 모습은 고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명확하고 사회는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세가 그리스도교의 문화권에 있어서였다. 그리스도교에서의 신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아니라 인간이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우주의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지위를 갖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는 사회에서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국왕은 신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통치의 권한을 인정받은 존재였다. 그 권한은 성직자가 인정해 주었고 그 대가로 국왕은 성직자의 지위와 교회의 재산을 보장해 주었다. 어는 여전히 생산수단이라는 물질적 측면과 종교의 인정이라는 정신적 측면 모두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했다. 따라서 비는 어의 지배에 불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만큼 사회가 견고했던 것이다. 이렇게 안정된 사회가 가능했기에 중세는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중세 후기가 되면 견고했던 사회 분위기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첫 번째 원인은 상업의 발달에서 찾을 수 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부를 축적한 상인 계급이 등장했다. 이 새로운 계급은 고대와 중세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층의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또 스스로도 자유로워지려 노력했다. 두 번째 원인은 공장의 탄생에서 찾을 수 있다. 18세기가 되면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고 이 장치는 물을 끓여서 발생한 수증기로 터빈을 움직여 기계를 작동시켰다. 이러한 증기기관이 당시에 발전하고 있던 분업 시스템과 만나게 되었다. 분업은 한 명이 하던 복잡한 일을 여럿이 분담함으로써 일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 방식이다. 예를 들어 비는 구두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예전에는 혼자서 소를 잡고 가죽을 벗긴 다음 이를 말리고 재단해서 형태를 만든 후 마름질을 했다. 구두 한 켤레를 만드는 데는 보름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분업이 도입된 후에는 제작 방식이 달라졌다. 비는 혼자 작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함께 작업하게 되었다. 각각이 일을 나누어서 자신의 일만 하고 비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구두를 점검했다. 작업이 분담되니 일은 단순해지고 빨라졌다. 그래서 보름이면 10켤레의 구두를 만들 수가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효율적인 분업의 증기기관이 더해지자 폭발적인 생산력을 일으켰다. 공장이 탄생한 것이다. 증기기관은 단순한 동작을 반복할 수 있었기에 비는 분업된 작업 단계 중 단순한 동작이 필요한 과정에 증기기관을 설치했다. 공장을 가동하자 구두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 비는 공장을 소유한 공장장이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장의 의미다. 공장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많은 양의 생산물을 만들어낸다. 즉, 공장은 새로운 생산수단이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라는 물질적 가치가 비물질적인 사회적 관계로서의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다. 공장이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비는 권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사람들은 부르주아라고 불렀다. 부르주아의 뜻 자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부르주아는 다른 말로 자본가 계급, 시민계급, 유산계급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국왕인 너는 아직도 장원이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와 비의 권력을 구분하기 위해 어의 권력은 국권력, 비의 권력은 신권력이라고 부르자. 시대와 사회는 하나인데 권력은 둘이다. 국권력은 신권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은 예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학교장이 혼자 지배하는 우리 교실은 평화롭다. 그러던 어느 날 옆 학교의 짱이 공교롭게도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다. 반은 하나인데 짱은 둘인 상황. 그날부터 각각의 짱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고 짱들 간의 갈등은 첨예해진다. 이 갈등은 한 명의 짱이 반을 평정할 때까지 계속된다. 중세 후기의 시대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국권력과 신권력의 갈등은 심화되어 갔다. 왕이 너는 고민에 빠졌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 부르면 잘 오지도 않고 바쁘다며 하인을 대신 보내기도 한다. 가끔 공장장들과 회담이 있어서 만날 때에도 무슨 말만 하면 비가 꼬투리를 잡는다. 요즘 공장장들의 태도도 미적지근한데 아무래도 비 때문인 것도 같다. 어는 고심 끝에 비를 불렀다. 잠시 후 비가 오긴 했는데 바쁜데 무슨 일이냐며 오만상을 찌푸리고 주머니에서 손도 빼지 않는다. 어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꾹꾹 누르며 비에게 할 말이 있으니 가까이 오라고 했다. 비가 가까이 가자 어가 말했다. 이건 비밀은 아니지만 네가 잊은 것 같아서. 사실 나 하느님이 국왕하라고 시키신 거야. 나한테 계속 삐딱하게 나오면 나는 괜찮은데 하느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비는 어디서 봤던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분해서 잠이 오질 않았다. 국왕놈은 돈도 없고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게 무섭지 않았지만 신은 달랐다. 산업과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권력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동시에 국권력의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신과 같은 이론적 토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권력은 자신들의 정치사회 참여를 정당화해줄 신을 대신할 이론적 토대가 필요해졌다. 그렇다면 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현실에서의 신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실 세계를 설명해주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 세계를 주관하는 역할이다. 우선 신은 현실 세계를 설명한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왜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는지,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지, 신은 모든 현실적 물음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다. 다음으로 신은 사후 세계를 주관한다. 현실의 삶은 짧고 유한하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현실에서의 죗값에 따라 신에 의해 영원히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짧은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딜 만한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사후에 신이 대신 처벌해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궁극의 평가자이자 처벌자인 신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부르주아가 왕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왕의 권위를 정당화해주는 신부터 극복해야 했다. 다시 말해, 신의 역할을 대신해줄 만한 무엇인가를 찾아야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르주아는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했다. 이성은 신이 독점했던 두 가지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었다. 우선 이성은 현실적 물음에 답을 준다. 우리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 여기에 왔으며 다른 생물종들과 다르지 않은 생물학적인 존재다. 우리가 땅에 발 딛고 사는 것은 중력이라는 힘 때문이고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중력은 만유인력의 다른 표현인데 만유인력은 우주 전체의 작동 원리다. 이렇게 이성은 신을 배제하고도 현실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성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식과 정신에 대해 말할 수는 있어도 영혼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 사후 세계를 말하는 것은 경험적 근거가 없는 비과학적인 태도이고 종교의 환상에 젖어 있는 망상일 뿐이다. 영혼도 사후도 없다.
죽음은 신체 기능의 정지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부르주아는 왕을 정당화하는 신을 대신해 자신들을 정당화해주는 이성을 성공적으로 세계에 입성시켰다. 같은 맥락에서 부르주아는 자신들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도 제시했다. 사회계약설이라고 불리게 된 이 개념은 사회가 시민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것은 신의 냄새가 남아있는 왕권 신수설을 대체하는 신 없이 사회를 설명하는 방법이었다. 이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체는 신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되었다. 대치 구조가 명확해졌다. 국권력인 왕과 영주들은 장원을 생산수단으로 소유하고 종교로부터 지배의 정당성을 얻었다. 반면 신권력인 부르주아는 공장과 상업을 생산수단으로 소유하고 이성으로부터 권력의 정당성을 얻었다. 예상대로 일이 터졌다. 두 권력은 충돌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권력이 승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에 대해 알아보면서 개별적인 사건을 알아보는 대신에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만한 사건이므로 언급하고 넘어가자. 문명이 탄생한 이래 인류는 왕이라는 존재의 지배를 받아왔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이 문제시되지 않았다. 평등이라는 개념을 갖지 못한 채 인류는 존재해왔다. 그러다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 그러므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된 사건이 프랑스 대혁명이다. 이를 계기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인이 대거 등장했다. 왕이 있는 세계에서 자유인이란 왕 혼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왕을 몰아낸 프랑스 대혁명은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부르주아는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다. 어는 단두대로 걸음을 옮겼다. 어의 모습이 보이자 민중은 환호하기 시작했다. 따가운 햇살과 함성 소리로 어는 정신이 없었다. 신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했으나 기도하지 않은 지는 오래됐고 신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많지 않았다. 사실 성직자들을 보호해주면서 알게 된 그들의 권력욕은 마음으로 남아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비는 환호하는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 저 멀리 어의 목이 단두대에 놓이는 것이 보였다. 비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교계에서 많은 학자와 친분을 쌓았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해주고 있지만 비는 그들의 무신론적인 말들이 어쩐지 찜찜했다. 무신론자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저 멀리 신과 가장 가까울 것 같은 어가 단두대에 목을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곧 높이 오른 단두대의 칼이 쏜살같이 밑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높아졌다. 비는 충격적인 광경에 자신도 모르게 군중과 함께 소리를 질렀다. 왕이 죽는 순간인 동시에 신이 죽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중세가 끝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오늘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읽어드렸는데요. 책 속 3가지 사회 구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만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원시 공산 사회. 모두가 평등했던 시대, 소유가 없을 때 갈등도 적었다는 사실. 지금의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나만 가지려 애쓰고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두 번째, 고대 노예제 사회. 권력의 탄생. 불평등은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 부당한 구조도 법과 질서로 포장되면 사람들은 쉽게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이것들이 정말 공정한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중세봉건제 사회. 신분의 고착화. 기회는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회 구조가 닫혀 있다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는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뿌리입니다. 그걸 알면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잘 자요.